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원체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울한 제 개인사를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저도 한번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네요. 봄도 되었고 제 인생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당했어야 했던 그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도 제 가게 꾸리며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지만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쥐뿔없고 도움받을 뒷배도 없었으니 정말 밑바닥부터 올라왔다고 해야 할 거예요. 저에 대한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 저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놈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사람도 누나 하나뿐인지라 부모 없다고 멸시도 많이 받고 자랐기에 별로 내세울 만한 가정사는 아니긴 아니죠. 실질적으로 제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차마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니 저는 사실상 고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누나 덕분에 모자람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제게 부모라는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제 스스로도 저를 고아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고아로 난 것이 낫겠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부모 노릇을 하지 않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어려서 일들이 자세히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제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일찍이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고 아버지라는 사람을 집에서 본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아버지 얼굴을 몇 번이나 봤는지도 모르겠고 덕분에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늘 술에 취해 잠만 잘 뿐이었고 정신이 있는 날이면 늘 밖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술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일을 간다고 하면 몇 주씩이나 집을 비워두기 일쑤였으니 사실상 제가 아버지라는 인간을 마주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 말로는 아버지가 돈 벌러 멀리 가셔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게 몇 주씩이나 자식들을 팽개치고 나가놓고는 정작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별로 없었어요. 저야 그 당시 돈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만한 나이가 아니었기에 누나가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누나가 항상 달력 뒷장에다가 알뜰살뜰 가계부를 써가면서도 늘 10원 한 장 아까워했던 걸 보면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생활비가 절대 많은 돈은 아니었던 게 확실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누나 덕분에 밥 한 번 굶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지원 신청을 넣어서 쌀이나 김치는 동사무소에서 얻어다 먹었었고 누나가 워낙 살림을 잘 꾸리기도 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9살이 많았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라 저에게는 누구보다 어른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도 누군가를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싶습니다. 그게 다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누나는 불평 한 번 없이 저를 돌봐왔습니다. 누나는 제게 엄마이자 유일한 보호자였고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누나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줬었네요. 하지만 그런 돈독한 사이에 우리 남매는 사실 반쪽짜리 남매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누나는 이복남매로 서로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셨거든요. 어른들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희 엄마와 똑같이 누나의 엄마도 어느 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들이 자식들 버리고 도망가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그리 이해되는 일은 아니지만 애당초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그게 다 어머니들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문제였나 싶습니다. 어쨌든 누나의 친어머니는
누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가셨다는데,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나의 친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누나의 새어머니를 데려오셨습니다. 아마 호랩이 혼자 애를 키우려니 못하겠다 싶으셨겠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결혼이 애정으로 이루어진 사이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 친엄마를 집으로 데려오셨고, 그 뒤로 어린 누나는 새어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한창 엄마 손을 탈 나이라 그런지 누나는 새어머니에 대한 거부감 없이 어머니를 아주 좋아했다고 했어요. 사실 8살이면 이전 기억이 그리 많을 나이가 아닐 테니 누나도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었을 거고, 오히려 새어머니와의 추억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어머니가 생기고 얼마 뒤 저희 엄마는 저를 가지셨습니다. 누나는 어머니가 동생을 가졌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누나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애틋했던 거였겠죠. 그렇게 누나에게는 9살 어린 동생이 생겼고, 어려서부터 저를 참 잘 챙겼습니다. 누나는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살펴 주었고, 저도 그런 누나가 참 좋았습니다. 누나가 저보다 9살이 많았기에 제게 누나는 늘 어른 같았고,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저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들 덕에 저나 누나나 방치되어 자란 탓인지 누나는 어린 동생을 거의 자식처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엄마처럼 저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며 키웠고,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도 아버지 대신 와주며 보호자 노릇을 정말 톡톡히 했네요. 자기도 한창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더 어린 동생을 챙긴 것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누나 덕분에 별 걱정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고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더니 2달, 3달 장기간 연락이 없다가 결국 사라지듯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끊겨버린 아버지의 소식에 저는 걱정이 되기보다 화가 났었죠.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평소에도 누나가 20살만 되면 시집을 가던 취직을 하던 해서 자기 앞가림하라던 아버지였는데, 누나가 20살이 되어 곧장 일을 시작하자 더 이상 집에 돈 가져다 주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봤자 사회초년생이 벌어야 얼마나 번다고 어린 저까지 누나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자취를 감춰버렸네요. 당시에는 누나도 내심 걱정도 되고 저 때문이라도 아버지를 찾아야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물어가며 경찰서까지 가서 연락처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를 찾고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 사이 다른 동네에서 새 살림을 차리셨답니다. 그 얘기를 10여 년 뒤에야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 이미 아버지의 존재도 잊어버린 제가 들어도 기막힌 일인데, 그걸 당시에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던 저희 누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했을까요? 저보다는 누나가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았을 테니 그 배신감도 저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버려진 채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제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자라기 전까지는 한동안 아버지가 돈을 벌러 외국에 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았네요. 저도 나이 들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눈치도 생기고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누나가 제게 했던 그 거짓말이 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어린 제가 부모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고아 소리 들을까 전전긍긍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희 누나의 노력에도
세상 사람들은 저를 고아라 업신여기고 저의 작은 실수에도 부모가 없어서 못 배워 그런 거라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세상의 그런 편견과 시선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한창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저는 원치 않는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돈 때문에라도 대학 갈 생각은 없었기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이든 군대든 가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꿈도 미래도 없이 그냥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즐거웠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고등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기도 하는 법이죠. 애초에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오해받을 짓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저는 정말 운이 없게도 어른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 따라 노래방을 갔을 뿐인데 우리 중에 한 놈이 노래방 카운터 돈에 손을 댔고 그걸 알아차린 노래방 주인의 신고로 우리는 전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들과 가게 주인은 우리 전부를 공범으로 보았고 저는 그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초범이기도 했고 돈이 고스란히 주머니에 있었기에 상황은 조용히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저에게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였기에 다들 보호자가 와서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 중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 저 혼자였고 저희 누나는 당시에 일이 늦은 시간 끝나는지라 저는 괜히 걱정시키기가 싫어서 끝나고 경찰서로 데리러 와달라는 문자 한 통만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다른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이 오셔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와 주범인 그 친구만 경찰서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슨 사정인가 했더니 집에 연락했다가 호되게 혼이 날까 무서워 연락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혼날까 걱정하는 놈을 보며 참 배부른 고민한다 싶었는데 그래도 결국 집을 가긴 가야겠는지 어머니를 불렀더라고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오시면서 대뜸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여태 잡아놔요, 잡아놓길. 저기 저 고아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엄마가 쟤랑 다니지 말랬잖아. 애미애비 없는 새끼는 티가 난다니까. 그 친구 어머니는 평소에도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앞뒤 사정도 모르시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시더군요. 저는 주범인 그 친구가 해명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한테 혼나는 게 싫었던 건지 은근히 동조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달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황에 저희 누나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우리 누나야 늘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이니 그때도 앞뒤 재지 않고 그 아줌마한테 죄송하다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누나가 왜 죄송하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 새끼가 돈 훔치다가 걸려서 우리까지 덤태기 쓴 거라고. 뭐? 얘, 그냥 잘못했다 하면 넘어갈 일을 왜 우리 애를 끌어들여? 너 우리 집이 어디 사는지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니? 돈을 훔치면 너 같은 거지 새끼가 그랬겠지. 우리 애는 용돈을 100만 원씩 받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하겠니? 이놈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말이야. 너 진짜 혼나고 싶어? 진짜 아니라고요. 진짜야. 너 제대로 얘기해. 네가 훔쳤잖아. 됐어. 하여간에 부모 없는 애들은 왜 이렇게 염치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지. 그러게 엄마가 돈 없고 못 배운 애들이랑 다니지 말랬잖아. 네가 똥을 가까이 하니까 괜히 똥물이 튀기는 거야. 그날 저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이랑 어울린 내가 잘못이다 싶었지만 내가 고아에 가난하다고 내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어른들과 세상이 참 무서웠습니다. 공정해야 할 경찰들이나 또래 자식 키우는 그 아줌마까지 어쩌면
다들 그렇게 추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의 일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고 그 상처는 제가 앞으로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의 결백을 믿어주는 것은 누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누나가 제게 그러더군요. 어른이 되어 세상을 나가면 그 아줌마보다 더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넘치고 세상은 우리 같은 약자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보다 더 추잡하고 상처받을 일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오래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죠. 씁쓸한 표정으로 그 얘기를 하는 누나의 표정을 보니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는 나를 위해 함부로 고개를 숙일 만큼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을지 저는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날의 일이 제게 평생 못 잊을 일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말이에요. 고아라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렇다면 가난한 거지라는 오명이나마 벗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쉽게 굴러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다 보면 무시 안 당하고 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악착같이 돈을 아꼈습니다.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만 시켜준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다녔습니다. 어차피 잠이야 학교 가서 자면 되니까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어요. 돈이 있어야 우리 누나 고생도 덜 시키고 돈이 있어야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살겠다 싶었죠. 그제서야 조금 철이 든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몸을 쉬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2년 동안에도 시간이 아까워서 이것저것 자격증 따고 뭐라도 돈으로 만들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살아온 저는 제대 후에도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제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정도 돈은 제게 몇 달 매출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당시에 그 돈은 저의 전 재산이었고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무작정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만 한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당시 누나는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30이 된 나이에도 선뜻 결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연애하는 게 좋다며 제가 군대 다녀온 뒤에 하겠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곤 했지만 사실 저는 누나의 가장 큰 고민이 돈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나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대왔으니 사실상 누나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누나야말로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게 당시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이 없어서 결혼자금 받을 수도 없는 누나에게 모자라지만 결혼자금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돈이 5천만 원이었고 저는 그 5천을 모으자마자 당장 누나에게 달려가 그 돈으로 결혼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자신있게 내민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누나가 보인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지 그건 저와 누나만 알 수 있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부모도 없이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던 남매였으니 저희는 누구보다도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누나도 저의 그 마음을 알아준 건지 평소라면 제게 10,000원 한 장 받기 싫어하던 누나도 그 통장만큼은 별말 없이 고맙다며 받아주었고 누나는 그 이듬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나의 짐을 좀 덜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린 줄만 알았던 동생이 그만큼 철이 들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이죠. 그 뒤로 누나는 예쁜 아들, 딸도 낳고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누나에게 걱정 끼치기 싫은 마음에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았고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정말 운 좋게도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에게서 작은 가게를 인수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권리금도 거의 없이 헐값에 가게를 넘겨주신다기에 그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가게를 넘겨받아 그렇게 제가 음식점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테이블 4개짜리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당시 제게는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시작하게 되며 누나도 좋아했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제 미래를 좀 더 꾸려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돈도 빨리 모으고 결혼도 해야 할 테니 말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누나가 결혼한 뒤에는 점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가정을 꾸리고 그제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누나를 보며 저도 하루빨리 결혼을 하여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결혼이고 뭐고 다 의미 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행복해진 누나를 보니 저 역시도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 저희 누나가 그걸 가장 바라곤 했으니 저도 한 번쯤은 누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있어야 할 텐데 가게 운영을 한 뒤로는 사람 만날 정신도 없이 일만 하고 살았기에 저의 욕심과 달리 결혼이란 너무 먼 이야기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이만 먹으며 벌써 30이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가게 밖으로 나갈 일 없는 제가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제게도 인연이 찾아오더군요. 그녀는 저희 가게에 매일같이 혼자 오시는 손님이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1인 식사도 가능했기에 종종 혼자 오시는 분들이 적진 않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오는 손님은 드물기는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긴다는 것은 사장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죠. 게다가 당시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이다 보니 정말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아쉬울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가게에 오셔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 그 여자분을 보며 저는 기쁜 마음에 서비스도 드리고 아는 체를 하게 되었죠. 또 오셨네요. 이건 단골 손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렇게 그 손님이 오실 때면 저는 늘 아른 체를 하면서 단골 손님을 반갑게 맞았고 언제부터인가는 그 손님이 오지 않으실 때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을 혼자 드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근처에 혼자 사시는 분 같았기에 저는 제 또래로 보이는 그녀에게 괜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둘이 같이 술을 한잔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즈음 포장 손님 말고는 손님도 별로 없었고 그날따라 홀에는 그 손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영업 제한 때문에 마감도 일찍 할 생각이었는데 그 손님만 보내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문 앞에 일찍이 마감 사인을 걸어두었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손님인가봐요? 예, 요즘 손님도 없고 저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볼까 싶네요. 그래도 아직 영업시간은 한참 남았으니 천천히 드세요. 사장님, 그러시면 오늘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저도 오늘은 술이 땡기는데 혼자 마시려니 좀 그래서요. 평소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그 난감한 제안을 그날은 왜 선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녀를 향한 제 관심이 어느새 깊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식사를 하던 그녀 앞에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 얼굴을 보고 지내서 그런지 왠지 가까운 사이처럼 편하더군요. 그렇게 맥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인적사항도 나누고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희 이름도 모르네요. 그래도 단골 손님인데 제가 이름 정도는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술친구이기도 하고요. 저는 박규성입니다. 나이는 33이에요. 저는 김지연이에요. 29살이고요. 29살 지연씨는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원래 회사를 좀 다니다가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서 2년 전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괜히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공부를 하면서 압박감이 심한 건지 지연씨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하듯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꽤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네요. 어느새 제 치부라 생각해서 쉽게 하지 않았던 저희 개인사까지 떠들고 있더군요. 그래도 지연씨는 꼭 합격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요. 저는 부모도 없었고 돈도 없었는데 조금씩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가게도 차리고 잘 살잖아요. 지연씨는 저보다 더 나으신 것 같은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사장님이 더 부러운걸요? 젊은 나이에 벌써 자기 가게 사장이라니. 솔직히 공부하면서도 부모님 돈만 축 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요즘 아시잖아요. 어디 알바 자리 하나 없는 거. 지연씨는 책임감이 강한 편인지 어려운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닌지 그동안은 벌어둔 돈으로 어찌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다 쓰고 집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 옛날 생각도 들고 또 저도 힘들었을 때 주변에서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기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지연씨를 옳은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장 직원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여유는 있다 싶었기에 그렇게 지연씨를 직원으로 들이게 되었네요. 그 뒤로 저희는 한 공간에서 오래 붙어있으며 좀 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이 들었는지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닌지라 서로 조심스럽기도 했고 진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늘 아껴주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데려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데이트는 무리였고 애초에 지연이가 시험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기도 했네요. 주말이라도 시간이 되면 좋았겠지만 저도 가게 두 곳을 오고 가며 챙기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하나는 누나가 점장으로 있으면서 운영해주긴 했지만 사장은 저였으니 제가 신경 쓸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연애를 잘 이어갔습니다.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평일 낮이면 가게에서 둘이서만 내내 붙어있을 수 있었으니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집이 엄한 탓에 가게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가끔 밤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던 저는 그게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연애를 한다면서도 늘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아쉬움이 커서 그런지 왠지 더욱더 결혼이 절실해지더군요.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던 저는 그렇게 지연이와 결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니 지연이는 한 가지를 약속해달라 말했습니다. 나 결혼하면 이 호 좀 내가 맡으면 안 될까? 뭐? 그건 지금 누나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연이 너 공무원 준비는? 내가 공무원 욕심 있어서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하면 가게도 우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굳이 시험 준비할 이유가 뭐 있어? 차라리 오빠 도와서 가게 열심히 꾸리는 게 낫지. 오빠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누나한테 맡긴 거라며. 그럼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애초에 매형 벌이가 좋아서 누나가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조카들이 커가면서 누나가 적적해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믿을 사람이 없기에 제가 먼저 부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직원처럼 월급을 주고 매출은 제가 따로 관리했었어요. 원래 그 돈도 안 받겠다는 걸 제가 억지로 쥐어줬었죠. 저희가 결혼하면 지연이가 관리해도 되니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누나가 여태 나를 도와준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싶긴 하더군요. 하지만 지연이가 공무원 시험이 스트레스가 큰지 계속 그만두고 싶다 말을 하니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누나와 상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말에 지연이는 이제 시험 준비도 관뒀겠다.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결혼을 서두르자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 뒤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부부 사이에 가게 명의를 굳이 넘겨달라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자기도 자기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있으면 싶다는 말에 흔쾌히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 그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결혼식 날, 저는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걸려 몇 안 되는 하객들 앞에 식을 올리는 거였지만 사람들 숫자와 상관없이 너무나 떨리더군요. 심장이 너무 뛰는 바람에 청심환을 몇 개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신랑 입장할 차례가 되었지 말이에요. 안내자의 말에 따라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문이 열림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웬 남자가 휘적휘적 걸어오더니 그 남자가 제가 들어가야 할 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다른 사람들은 나 대신 노래에 맞춰 신랑 입장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며 차마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한참 보고만 있었습니다. 안에 계시던 하객들은 갑자기 다른 신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네요. 처음에는 웬 바보 같은 남자가 결혼식장을 착각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정장을 잘 차려입었기에 남의 결혼식에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대로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왜냐면 지연이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무슨 사이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남자가 제 아내를 보며 울분을 내뱉듯 말을 뱉어냈습니다. 연성이 연하엄마,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잖아. 그 남자가 내뱉은 한마디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말에 제 아내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결혼식장을 빠져나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하객들은 물론이고 그날의 신랑이 되어야 했던 저까지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엄마를 기다린다니 그 얘기에 저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만큼이나 망연자실한 표정을 한 그 남자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쪽한테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제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피해자이고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우리 모두 저 여자한테 속았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연이 남편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연이라뇨?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이 지연이라 그러던가요? 예? 그럼 이름이 지연이가 아니에요? 29살 이지연이 아니라고요? 설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속이는 줄은 몰랐네요. 우리 와이프
35이에요. 이름도 이지연이 아니라 이지선이고요. 지연이는 처제 이름인데 아마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였나 보네요. 알고 보니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더군요. 이름도 나이도 가짜였고 심지어 자식이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며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동안 제게 보여줬던 신분증도 동생 거였고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네요. 그 남자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듣게 된 저는 그제서야 이상했던 점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서른을 코앞에 둔 여자가 집안이 엄하다고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며 상견례 날 부모님들이 왠지 어색해 보였던 것 하며 그제서야 식장을 둘러보니 장인 장모라는 사람들이 이미 사라져 있고 없더군요. 아마 역할대행 같은 가짜 부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이상한 점들 투성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보다 그런 얄팍한 거짓말에 속은 제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깟 여자한테 홀려서 이런 일이나 당한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만큼 그 남자도 참 불쌍했습니다. 그 남자도 뒤늦게나 부인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그동안 마음만이 썩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남편한테는 애들 키우면서 너무 답답하다며 월급이 쥐꼬리 같아서 알바라도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도 못하고 일을 다니는 줄만 알았대요.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지 남편 몰래 결혼 준비한다고 수상쩍던 아내의 뒤를 밟았고 그렇게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답니다. 멀쩡해 보이는 두 남자가 한 여자에게 제대로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저는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속인 건지 갑갑하네요. 아시다시피 저도 고의는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덕분에 이제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면 혼인신고하고 제 가게까지 넘겨주기로 했었거든요. 덕분에 큰일은 면했으니 제가 감사하다 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증거 같은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이혼하실 거죠? 아니요.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결혼을 막은 건 애들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였어요. 물론 저는 그 여자가 너무나 괘씸하지만 애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차마 이혼은 못하겠네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참고 살아야죠. 자식 때문에 그런 여자를 용서해야 하는 그 남자가 참 안타까웠지만 본인의 선택이라니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저는 어떻게라도 보답을 하겠다며 그 남자에게 제 연락처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파투나고 저는 누나와 매형에게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두 사람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제가 나쁜 게 아니라며 저를 끝까지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 전에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더러 액땜한 셈 치라 말하더군요.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저는 시간이 지나 그 일을 빨리 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식장에서 도망간 그 여자는 다시는 가게로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고 싶은 게 수만 가지였는데 만날 일이 없으니 어디 화풀이할 곳도 없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혹시 그 여자인가 싶어 얼른 받았더니 낯익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그 남편인데요. 혹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몇 주 만에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도 그 사이 일이 많았는지 볼이 홀쭉해져서는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남자는 결국 이혼을 하겠다며 제게 그동안의 외도 증거를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애엄마가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달라고 말이에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나? 아무튼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협박하는데 그 꼴을 보고도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눈에 밟히기는 해도 그런 미친 여자 밑에서 키우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든 잘하면 애들도 이해를 해주겠죠.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런 말을 처진 아니지만 부모라는 게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더라고요. 애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좋은 아버지신 것 같은데 애들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아버지인 그 남자를 도와주려 그동안 그 여자와 나누었던 문자, 통화며 사진들까지 모두 증거로 넘겨주었고, 저 역시도 그 여자를 혼인빙자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똥말받다 치고 잊고 넘어가려 했는데 고약한 그 심보에 제대로 혼내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썼던 데이트 비용이며 결혼 준비 비용을 청구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소송당하여 아이들 친권은 물론이고 되려 위자료를 뱉어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악다구니를 썼다는데 끝까지 반성이 없는 듯 보였죠. 그 뒤로 그 남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고 얘기를 들으러 한번 만나긴 했지만 좋은 일로 만난 사이도 아닌지라 결국 연락은 끊기게 되었네요. 두 남자 모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로써 무사히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덕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끝이 나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네요. 그렇다고 속아서 상처받은 아픔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제게도 또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랑으로 지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누나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며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